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내 삶은 꽤 단순했고 지루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일과가 있었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 그리고 가끔 떠나는 여행이 전부였습니다. 민준과 나는 수년간 함께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익숙했습니다. 기복은 있었지만 항상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변화가 안개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삶의 전부일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갔고,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멀게만 느껴졌고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나는 아내라기보다는 룸메이트처럼 느껴졌고 그 공허함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직업이 지루할 거라 생각하지만 공인회계사, 공인사로서 감사팀을 이끄는 나는 온종일 기업과 개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합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들의 장부를 몇 주 동안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업무는 대개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오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은 감사가 아니라 창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팀은 계약 관리 부실과 허위 청구 혐의로 조사 중인 대륙건설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고, 이번에도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우리 팀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형석과 은지, 그리고 해수로 구성되어 어떤 데이터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지원과 미래라는 헌신적인 회계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꼼꼼하며 어떤 부정직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 업무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륙건설은 우리에게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사무실과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내 사무실은 21층 한쪽 끝에 있는 관리 파트너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색의 곡가구와 박제된 청새치까지 있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륙건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휴식 시간. 나는 창밖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미래 로지스틱스의 연구개발 부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은 내 아내 서연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책상에서는 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사무실이 20층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창문을 찾았지만 안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황동 망원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조절하고 나니 서연의 사무실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 마음은 어느새 집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짓던 그녀와 내가 파리에서 사준 검은 실크 잠옷을 벗던 그녀의 모습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나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미래가 말했습니다. 저희랑 점심 같이 드실래요? 형석 씨가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찾았는데 우리 단골집이 될 것 같아요. 좋지. 고마워 미래 씨. 그런데 전화할 때가 좀 있어서. 내 것만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랑 소다 하나 사다 줄래? 그럼요.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이따가 퇴근 시간에 맞춰 가자고. 고마워 미래 씨. 통화를 마치고 다시 망원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보니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 때 봤던 재현이 그녀의 책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연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승진을 위해 잘 보여야 하는 상사일 뿐이라며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은 업무적인 듯 보였지만 곧 재현이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렸고 그는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의 손은 점점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쾌감에 고개를 뒤로 젖혔고 그는 그녀의 종아리를 주무르며 무릎 사이를 벌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상황을 온전히 즐기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움찔하며 그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방안을 서성이다. 결국 전화를 걸어 그녀의 사무실로 연결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콤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걸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 감동이야. 나도 사랑해. 나도 그래.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응, 방금 내 생각나서. 오늘 저녁에 빨리 보고 싶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래요. 근데 지금 좀 바빠서 점심 먹고 다시 전화해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건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이따 봐. 안녕. 전화를 끊으려 애쓰며 창밖을 보니 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나를 향해 가운져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다른 남자의 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길 건너편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는 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서연이 치마를 정리하며 그에게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미래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곁에 있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원 씨가 구급차 불렀어요. 미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나는 멍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의료진이 오고 있어요. 미래가 내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서연의 배신감이 엄습해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래는 곁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내 상태를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대원 한 명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방대원이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선생님, 잠시 일어나 앉아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다시 측정한 결과 여전히 높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개인 병원에 가볼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설득력 있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미래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미래가 걱정 어린 말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대답하자 지원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지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우린 팀장님 친구잖아요, 민준 씨. 말해봐요. 은지와 해수까지 모여들어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아냐.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원이 창가에 있는 망원경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뭘 본 거예요? 모든 슬픔과 패닉이 다시 밀려와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진정하세요. 미래가 나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아니, 이제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나는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소파에 앉아 미래와 함께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석 씨, 얼음이랑 물 좀 가져와요. 은지 씨는 문에 회의 중 팻말 걸고, 혜수 씨, 의자 좀 가져와요. 팀 회의 시작합니다. 지원이 상황을 정리하며 지시했습니다. 곧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미래와 지원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있었고, 미래는 나에게 얼음물을 건넸습니다. 지원이 부드럽게 내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자, 민준 씨.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뭘 본 거죠?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내 삶을 생각하며 내 손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민준 씨?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서연을 깊이 사랑하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망원경으로 본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 우리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다들 미안하지만 내 문제에 너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해수가 말을 끊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그 이전의 친구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줄게요.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민준 씨.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겠지만 친구가 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 평소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나는 서연이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아야겠어. 마침내 내가 입을 뗐습니다. 누구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그리고 왜 그랬는지,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건지, 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자책하지 마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훌륭한 남편이었고 좋은 친구였어요. 진실을 찾아낼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계획이 필요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형석 씨랑 은지 씨는 그녀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집중해줘요. 지원 씨랑 내가 개인적인 부분을 맡을게요. 4시에 다시 모여요. 민준 씨, 내 사무실에 가서 좀 누워요. 저 망원경 근처엔 가지도 말고요. 볼 만큼 봤으니까. 나는 미래의 소파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서연의 모습. 전화를 끊으며 나에게 가운여 손가락을 들어 올리던 그녀의 환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4시가 되자 은지가 들어와 팀원들이 내 사무실에 모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은지를 늘 좋아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현명한 친구였죠.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나를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자 지원이 회의를 주재했고 서연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지만 나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팀원들은 계획을 논의한 뒤 각자 맡은 임무를 위해 흩어졌습니다. 평소 감사 때처럼 내가 할 일은 일하는 척하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법인카드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갈 거야.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을 자신이 없거든. 그럼 출장 갔다고 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피할 핑계가 필요할 것 같아. 머물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 손님방을 써도 돼요. 나는 망원경으로 서연의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잔상을 되새겼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사무실을 나섰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서연이 잠들어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일 입을 옷을 챙기고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씻은 뒤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대륙건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지만 망원경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9시쯤 은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컴퓨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형석이 장비 상자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최첨단 망원경을 설치하고 컴퓨터 모니터와 연결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서연의 이메일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석은 은지의 해킹 기술 덕분에 곧 서연의 사내 네트워크에 완벽하게 접속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망원경 없이도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형석은 또한 60인치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내 책상 위에 커다란 빨간 버튼 하나를 두었습니다. 한번 눌러보라고 하더군요. 버튼을 누르자 모든 화면이 가짜 감사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활동을 숨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전, 지원과 미래가 와서 망원경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사무실을 비췄고 그곳에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역시 이전 남자와 같은 목적으로 온 것일까봐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미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잠시 내 사무실에 가 있는 게 좋겠어요. 어제 같은 장면을 또 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혈압이 다시 오르는 건 원치 않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1시간 뒤 미래가 컴퓨터로 블랙잭을 하고 있던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미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알아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으로 해주는 거, BJ.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씨, 형석 씨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다 녹화해뒀어요.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보지 마세요. 더 고통스럽기만 할 거예요. 미래는 나를 다시 내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길 건너 건물의 여러 각도를 비추는 모니터들로 가득한 전략 회의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20층부터 24층까지의 보안 카메라 화면이에요. 화장실이랑 일부 임원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을 볼 수 있어요.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작해서 필요한 건 뭐든 녹화할 수 있죠. 그때 형석이 나를 불렀습니다. 컴퓨터로 아내분을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이메일을 쓰고 있네요. 별다른 건 없지만 지난 5년간의 이메일을 모두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휴대폰이랑 연동된 스케줄표도 복사해뒀고요. 보안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네요. 나는 책상에 앉아 일어난 일들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용, 방 안에 모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받으세요, 팀장님.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서연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그녀는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응, 왜 전화했어? 최대한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어제 자기가 늦게 들어와서 같이 앉고 있었던 시간이 그리워서 전화했지. 서연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번 감사가 너무 까다롭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아버지 댁수도 고치는 거 도와드려야 할지도 몰라. 미안해. 자기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옷 샀거든. 자기가 제일 먼저 봐주길 바랐는데. 그럼 다음 주말에는 괜찮을까? 같이 특별한 계획 세워보자. 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알았어. 사랑해. 이따 봐.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나도 사랑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끄지 않더군요. 아마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혜수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두 번째 카메라 화면 좀 띄워봐요. 그녀가 소리치며 나에게 열쇠 뭉치를 던졌습니다. 민준 씨 집 거실이랑 안방에 영상이랑 음성 송출 장치 다 설치하고 왔어요. 이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응, 잘했네.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흥분을 공유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팀원들은 온종일 컴퓨터 앞에 매달려 서연을 감시하는 일과 감사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감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지? 한 명씩 퇴근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미래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민준 씨, 나가서 저녁 좀 먹어요. 그녀가 내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고요. 머리 좀 식힐 겸 영화라도 봐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가 일찍 와서 감사 부분 마무리해 둘게요. 이번 주말에는 푹 쉬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요. 월요일에 얘기하자고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 자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선택지들을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들의 장단점을 종이에 적어보기도 했지만 감정적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 종이를 책상에 둔 채 자정에 퇴근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조언대로 밖에서 저녁을 먹었지만 주문한 스테이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귀가했을 때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입을 옷가지를 챙기고 씻은 뒤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녀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서 망원경으로 서연의 출근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베이글을 먹더니 점심 스케줄을 확인하더군요. 그녀의 달력에 표시된 4명 전부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최근 그녀의 점심 활동을 생각하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팀원들도 걱정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팀원들을 모아 짧게 회의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근처에 있어줘. 이번 주말에 결판을 낼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줘. 이건 명령이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감사를 끝내고 이 장비들도 다 치워야 해. 다들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나는 상황을 지시했습니다. 정오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11시 30분 서연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지켜볼게요. 미래가 말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다들 문을 잠그고 싶어 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분 뒤 서연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화로 말했던 그 짧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밖에서 입기엔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위해 꾸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내 손을 잡았고 서연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첫 번째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키스했고 곧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자까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4명 전부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남자들과 차례로 입을 맞추는 광경을 나는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웃으며 떠들었고 서연은 그 중심에서 분명히 그 관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저 남자 중 한 명이 며칠 전 그 사람이라며 나직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서연이 그 남자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고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네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소파에, 둘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나만을 위해 춤추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돌며 남자들의 어깨를 손끝으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설렘 대신 공포만이 엄습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서연은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신을 만지려는 남자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미래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서연은 남자들 가운데 서서 자신의 몸을 훑으며 그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금방 끝날 거예요라고 속삭이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남자들과 차례로 뒤엉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래는 나를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몸을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상시 업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미래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미래야. 나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 나는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거야. 내가 뭘 도와줄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는 안 갈 거야.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댁으로 갈 거야. 아버지는 이성적인 분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래야. 다들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팀원들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형석이 들어와 조용히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대형 화면에 서연의 회사 조직도와 함께 네 남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네 명이 누구죠? 형석이 정적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직속 상사들이야. 2명은 경영진 바로 아래급이고 이미 인사기록 카드를 다 확보해뒀어. 곧 더 상세한 정보가 들어올 거야. 내 컴퓨터로 다 보내줄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내와 몸을 섞은 남자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라도 서연을 원했을 테니까요. 나만 빼고요. 나는 더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퇴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남게 되자 고통이 해일처럼 몰려왔고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이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 아버지 댁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지는 내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15분 뒤 나는 차를 몰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며칠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마침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우리 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녀는 말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액세서리들이 가슴을 눌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지가 사무실 문가에 나타나 미소 지으며 나를 안내했고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형석이 오자 모두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전략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오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서연의 사무실로 이혼 서류를 보낼 겁니다.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장을 덮치길 바라면서요. 그런 다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선택권을 줄 거예요. 나인지 아니면 그 남자들인지. 만약 나를 선택한다면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상사들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 사표를 낼 것, 그리고 왜 그랬는지 나에게 설명할 것. 그녀가 동의한다면 이혼 절차를 잠시 멈추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녀의 불륜 영상을 회사 전 직원과 상사들의 부인들에게 보낼 겁니다. 잔인하다는 건 알지만 나도 내가 느끼는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설치한 감시 장비들을 다 철거해 주세요. 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따로 챙겨서 지원 씨가 보관해줘요. 형석 씨, 이메일 발송 도와줄 수 있죠?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팀장님. 형석이 대답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추적 불가능한 경로로 발송됩니다. 고마워 형석 씨. 최대한 간단하게 가고 싶네요. 이 버튼을 누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석이 덧붙였습니다.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서연 씨는 승진 이야기가 나온 뒤 상사인 재현과 먼저 관계를 시작했더군요. 작년 10월부터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리자들도 하나씩 합류했어요. 점심 스케줄을 하나씩 꿰찬 거죠. 그녀는 그 4명 외에는 다른 남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그 4명뿐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팀원들 컴퓨터에 복사해 뒀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보냈더군요. 고마워 형석 씨. 나는 정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팀원들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고 나도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일합시다. 오시 전까지 대륙건설 감사 보고서 초안 내 책상에 올려주세요. 오후에는 집에 들러서 짐을 좀 챙길 거라 서연이 움직이면 바로 연락해줘요. 미래와 지원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 집 손님방에서 지낼 거예요. 침구도 새로 갈아뒀으니까요. 집에서 짐 챙기면 바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반박은 안 받아요. 더는 고집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일 끝나면 연락할게. 회의가 끝나고 다들 일에 착수했습니다. 형석은 이메일 대량 발송 설정을 했고 은지와 혜수는 장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망원경과 모니터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남겨뒀습니다. 지원과 미래는 대륙건설 서류를 정리하며 그들의 재무 상태가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나는 점심때 이혼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은지의 사무실에서 나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나는 망원경 화면을 피했습니다. 이미 볼 만큼 봤으니까요. 민준 씨. 서연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저번처럼 반응하는지 봐야 하니까요. 지원이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서연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고통스러운 잔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지원은 필요한 영상을 확보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밤 나는 서연을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12시 15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륙건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개인적인 일을 마칠 때까지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형석은 건물의 전자 잠금 시스템을 해킹해 서연의 사무실 문을 원격으로 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오가 되자 서연의 내연남 재현이 왔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다가 미래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송달원이 늦을까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옷을 황급히 챙겨 입는 두 사람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커다란 봉투를 건네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주저앉았고 재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를 향해 가운요 손가락을 올리는 사진과 나이든 상사와 부적절한 자세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경악하며 창가로 달려와 우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나는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재현이 내보내. 내가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을 내보내기 전 그가 저항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다고 경고하면서요. 재현이 나간 뒤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나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표 내. 둘째, 회사 상사 4명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셋째, 왜 그랬는지 설명해. 첫 번째 단계까지 5분 준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고 나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 전체에 영상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나 이제 곧. 나는 엔터키를 눌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말했습니다. 장비 다 챙겨서 퇴근합시다. 오늘은 다들 푹 쉬어요. 이시의 대륙건설 대표 만나서 최종 보고서 전달하고 올게요. 내일 봅시다. 나는 망원경 화면을 보니 서연이 사무실 창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니터를 껐지만 빈 화면만 봐도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팀원들 모두가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 큰 사랑과 지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내 실수로 결혼도 커리어도 정신 건강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1년 전 내가 상사 사무실에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잠긴 줄 알았는데 재현과 나는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비열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네던 그 남자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부인 송달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안개 속을 걷는 듯 과거에 사로잡혀 길을 잃었습니다. 최근 상담 치료를 받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삶을 재건하기 위해 그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려 합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착륙 전 생각을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상담사는 어린 시절부터라고 하지만 나는 남편을 배신하게 된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흐린 금요일이었습니다. 상사였던 재현이 점심시간 전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8년 동안 그 밑에서 일했지만 물류팀장 자리에 나를 1순위 후보로 생각한다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기쁜 마음에 내가 최고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은 다음 주 수요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재현은 미리 와인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꿈과 야망에 대해 묻더니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추천장을 써주는 대가로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나는 최대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의도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 내내 그 제안에 대해 고민하며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나는 일과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재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긍정했습니다. 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직 회사 점심시간에만 만날 것, 누구도 모르게 할 것,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끝낼 것. 재현은 동의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경험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서툴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커리어를 위한 희생이라며 합리화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미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현과 함께 있을 때 민준에게 전화가 온 적도 있었는데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남편과는 아무 일 없다고 재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다 물류 부문 이사였던 상우에게 들켰고 그는 자기를 끼워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2명의 내연남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우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1월이 되자 상우는 또 다른 관리자인 도훈을 끌어들였고 둘은 번갈아 가며 나를 찾았습니다. 월요일이 되니 내연남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 특히 화요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훈을 만나자 생각보다 그를 원하게 되는 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 후 밀려오는 죄책감에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게 했니?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은 재현, 목요일은 상우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3명 모두가 나타나 나를 한꺼번에 상대했습니다.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성진 이사마저 월요일에 찾아와 똑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내연남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주말에 아버지 댁에 다녀오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그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없으니 심장 한 구석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목욕을 하며 민준과 행복했던 시간을 꿈꿨습니다. 수요일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재현과 회의 중이었는데 허름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분명 잠갔는데 말이죠. 우리는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 곁에 섰습니다. 누구신데 이래요?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서연 씨 맞습니까? 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냐고요. 그는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송달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현이 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우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본 순간 가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지? 나는 중얼거리며 창밖 길 건너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촬영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얹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이 내보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현 씨 나가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이에요. 재현이 주저하자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재현이 나간 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알겠어? 응. 나는 흐느꼈습니다. 사표 내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유를 설명해. 5분 준다. 망설여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나 곧 임원 된다고. 하지만 수화기 저편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민준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가 나를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오열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며 상우가 들어와 나를 노려봤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다 보고 있어.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야. 그는 내 뺨을 세차게 때려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도훈과 재현이 급히 그를 끌어냈습니다. 한 동료는 비웃으며 이제 승진은 내 차지군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미 소문은 다 퍼졌습니다. 민준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민준이길 바랐지만 열어보니 재현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영상을 보다 보니 마지막에 이게 끝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만화 캐릭터가 나오더군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들어와 짐을 챙길 시간 1시간을 주며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눈물 속에 짐을 챙기며 9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준에게도 나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민준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긴 채요. 서연아, 연락하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끝내자. 넌 이미 충분한 상처를 줬어. 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울며 보냈습니다. 이혼 사유는 외도 대신 성격 차이로 기재되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지 일주일 뒤 한 변호사가 성추행 소송건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민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1억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3명의 관리자를 해고했고 상우는 은퇴했습니다. 그 후 민준의 변호사에게 전화에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차갑게 왜 전화를 끊으셨나요? 라고만 묻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똑같은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 달 뒤 부산에 사는 사촌 언니에게 연락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민준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달라는 메모를 남겼지만 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사촌 언니가 발견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상담 치료를 시작하며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 살아서 민준을 되찾고 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삶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었지만 민준을 되찾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개월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지만 부양료나 민준의 사업 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2개월의 치료가 더 지나고 나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여전히 옛 삶의 잔해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들리자 잠에서 깨어났고 내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자리에 한 여성이 티슈를 건네며 신께 의지해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모든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찾길 바랐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고 배신자였으며 그저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서서연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의 성민준의 흔적을 잃은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위자료도 아파트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만을 원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차를 빌려 우리가 살던 광명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25분 거리였지만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는데 막상 마주하려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안녕 민준 씨, 사과하러 왔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내가 달아두었던 초인종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키 큰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민준 씨. 민준 씨 없나요?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덩치 큰 남자가 가운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민준 씨를 찾고 있는데요. 이 씨는 6개월 전에 이사 갔어요.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새해 지나고 들어왔거든요. 나는 망연자실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였어요. 아니, 전처요. 얘기 좀 나누러 왔는데. 두 남자는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얘기는 들었습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커피라도 마시고 가겠느냐고 물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민준의 새 주소를 아는지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민준과 자주 가던 작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의 사무실로 찾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직장 근처를 지날 때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지금 안 계실 텐데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민준 회계법인 대신 민준과 파트너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다 민준의 직원이었던 미래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연락처에 여전히 저장되어 있던 그녀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도착해서 벨을 누르자 축구 유니폼을 입은 아이가 나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미래가 나타났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 씨를 찾고 있어.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미래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지만 절대 안 가르쳐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처 줬잖아요. 민준 씨는 이미 잘 지내고 있고 당신은 그저 나쁜 기억일 뿐이에요. 당장 꺼져요. 그녀는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차 안에서 통곡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노신사가 걱정스러운 듯 창문을 두드리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답했지만 나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떠올라 그분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매매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웃에게 물으니 아버님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의 유골함 근처에 놓인 민준과 그의 여동생이 보낸 꽃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꽃집 카드가 꽂혀 있더군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직원은 고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박한 마음에 10만 원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민준의 주소를 적어주며 어디서 알았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하얀색의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습니다. 우체통에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니 민준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식물들, 그가 좋아하던 문구가 새겨진 해시계.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거북이 모양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고 민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정하게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었지만 근처에서 미래와 지원, 그리고 다른 한 여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서연아. 민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갈래? 나는 그에게 매달렸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에서 그는 씻고 진정하라며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지. 주방을 지나가는데 그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를 침묵 속에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뗐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난 좀 나아졌어, 민준 씨. 당신은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괜찮아. 하지만 가벼운 안부나 물으러 온 건 아닐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서 전부 말할게. 미래 로지스틱스랑 했던 소송은 합의로 끝났고 그 돈으로 부산에서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데 꽤 괜찮은 직장이야. 나는 잠시 멈췄지만 민주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뒤로 계속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 내가 죄인이야.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예전에도 사과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민준 씨. 모든 게 다.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에게 들키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지. 하지만 상담 선생님 덕분에 그건 그저 절망에서 나온 행동일 뿐. 당신에게 더 상처를 줄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낮은 자존감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다는 걸 알았어. 재현이랑 자면 승진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난 이미 추천받은 상태였다는 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난 최악의 선택을 했어. 민주는 의자에서 몸을 들썩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한 일이야. 당신의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당신을 깊게 상처 줬는지 깨달았어. 내 사과를 들어준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 나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남자들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다 망가뜨렸어. 정말 후회해. 내가 당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젠가 다시 나를 믿어주길 바라지만 안 된다고 해도 이해해. 다시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 남자들과 가졌던 그 수많은 시간보다 당신 품에서 보낸 하룻밤이 나에겐 훨씬 더 소중해. 그들에겐 그저 육체적인 관계였지만 당신에겐 사랑이었어. 3명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고 1명은 다정했지만 누구도 당신과 비교할 순 없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 오직 당신에게만 진심이었어. 당신 없는 지난 1년은 지옥이었어. 제발 나를.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되돌리고 싶어. 제발 당신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줘. 사랑해, 민준 씨. 나는 오열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민주는 내가 진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속삭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 소식 들었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납골당에 다녀왔어. 거기서 당신 주소를 알게 된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해줘.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사랑해.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원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미안한데 저녁 다 됐어. 먹을 거면 들어와요. 민준이 나를 부드럽게 바라봤습니다. 좀 쉴래? 같이 저녁 먹자. 응. 씻고 갈게.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나를 욕실로 안내했고 나는 세수한 뒤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앉아 나를 호기심 어린 혹은 비난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와 지원이 나를 주방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미래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다 먹었으면 당장 나가요. 또 민준 씨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가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생기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죗값 받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겨우 잊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발 내버려둬요. 다른 사람들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민준을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 나를 구해줬습니다. 서연아, 밖에서 얘기마저 하자.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 솔직한 고백은 잘 들었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변했다는 건 느껴져.
하지만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줘. 그래야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봐. 민준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들이랑 있으면서 나랑 통화하고 나서 왜 나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린 거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게 최악이었어.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 남자에게 당신이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거짓말하며 스스로를 속였어. 내 모든 행동은 다 거짓이었어. 당신이 그걸 봤다는 게 너무 미안해.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모욕적인 행동은 그 어떤 일보다 나를 깊게 상처 줬어. 네가 저지른 일들을 극복하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내 연락을 안 받았던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어. 우리 둘 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싫었지.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둘 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민준이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내 이야기도 짧게 할게. 지난 1년 그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이메일로 보낼 때 내 안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가득했어. 누구라도 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았지. 너조차도. 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겠지만 내 안에는 화산이 끓고 있었어.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싶었지. 그 이메일을 내 상사들에게 보낼 때 내가 느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끼길 바랐어. 내 결혼 생활을 망친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너를 원망하면서도 그들을 더 증오했지. 나를 포함해 모두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에 협박 전화랑 이메일도 많이 받았어. 내 동료들이랑 그 남자들 친구들한테서. 그쪽 부인들한테 사과하려고도 해봤지만 다들 너무 상처가 깊어서 듣질 않더라. 어떤 분은 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 그래도 그 영상은 자기들 이혼 소송 증거로 잘 쓰더라고.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한동안 아버지 댁에 있었어.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지.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 돌아와 보니 넌 이미 떠나고 없었지.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어. 네가 떠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엔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미래랑 지원이는 친딸처럼 나를 챙겨줬고, 은지는 내 건강이랑 업무를 꼼꼼히 관리해줬어. 혜수도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도와줬지. 형석이는 술이랑 영화를 들고 와서 주말 내내 같이 있어줬어. 3개월 동안 자책만 하다가 그들 덕분에 겨우 다시 살기 시작했어.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살던 집은 네가 사인한 뒤에 바로 팔았어. 좀 걸리긴 했지만 난 이미 여기로 옮긴 뒤였지. 여기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 마지막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다시 우울해질 뻔했지만 은지가 옆에서 잘 잡아줬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소식 들었어. 형석이가 찾아냈는데 내가 올린 건 아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주소는 나중에 보내줄게. 민준이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한 돈 중에 내 몫인 이 2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뒀어. 오늘 수표로 써줄게. 미리 못 준 건 너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용서를 구했지. 그래, 용서할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이 증오의 무게를 더는 견딜 수가 없거든. 하지만 서연아,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본 모습들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다 덮어버렸어. 희망도 꿈도 다 사라졌지.
증오는 내려놓겠지만 사랑도 여기서 끝이야. 난 이제 앞만 보고 갈 거야. 다시는 내 아내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 속에 오열하며 내 인생이 정말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주는 티슈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보니 민준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제야 그가 정말로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울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집한 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영상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고 그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 마지막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그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차 있는 곳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건넨 뒤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려다 주저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는 은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서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던 친구들 모두가 나를 향해 가운열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장 꺼져. 나는 민준이 느꼈을 그 가혹한 고통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